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정준영입니다. 저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고요. 오늘 그 논문 읽어주는 그 논문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호흡명상의 실천 방법에 대한 재고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부제도 있습니다. 초기 불교와 상자부 불교의 입출식념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명상심리상담 제12집 2014년 12월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오늘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논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 제가 받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논문은 그 5개의 장,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 그리고 본론으로 3장이 있는데요. 호흡 명상의 중요성, 초기 불교의 호흡 명상법, 그리고 상자부 불교 전통의 호흡 명상 방법, 이렇게 3개의 본론이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마치는 말, 그래서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요, 붓다의 호흡 명상 방법에 대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명상 방법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호흡 명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 명상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불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들 사이에서 호흡 명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호흡 명상의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어디를 봐야 하는가, 호흡의 어떤 지점에 주의를 둬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을 할 때 어디에 주의를 두라고 하셨는지, 지금 전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호흡 명상의 지점이 붓다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론 2장에서는요, 호흡 명상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붓다의 깨달음에 있어서 호흡 명상이 차지했던 역할, 그리고 또 입출식령 경우로 잘 알려져 있는 아나빠나사티 숫다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앙거의 해제를 한 달 더 연기하면서 호흡 명상을 강조하신 부분, 무엇보다도 아들인 라훌라 존자에게 호흡 명상의 중요성을 설명하신 부분, 또 부정관이 가지고 있었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신 호흡 명상, 동시에 좀 후대로 가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활용되는 호흡 명상, 또 성향에 따라서 어리석거나 생각이 많은 사변적인 성향의 사람에게 호흡 명상이 도움이 된다 등등의 내용이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2장의 내용을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3장에서는요, 초기 불교의 호흡 명상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대념처경이라는 경전, 마하사티파타나 숫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념처의 호흡 명상 4가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출심령경에서 16가지의 호흡 명상 방법. 무엇보다도 제가 이 논문에서 초기 경전을 통해서 중점을 두고 싶었던 부분은 호흡 명상의 자리입니다. 입출식 지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입출식 지점의 위치를 어디로 상정해야 할 것인가, 코끝인가, 배인가, 가슴인가, 횡격막 부위인가 등등, 과연 오늘날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위와 붓다의 가르침은 서로 상통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장에서 다뤄보고자 했어요. 아마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그 선학자들 그리고 수행자들이 이와 관련돼서 언급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상자부 불교 전통의 호흡 명상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파우, 코끝을 보게 많이 지도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하시, 배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술룬, 앞서 전반부는 그 풀무지를 하듯이 강하게 호흡을 하고 후반부는 몸의 감각 관찰, 그리고 고행까지
3, 7일 기본 열흘 정도 코스 되는 것은 3일은 호흡 명상에 집중하고 7일은 바디 스캔 형태로 진행을 하는 이런 다양한 현재 진행되는 상자 불교의 호흡 명상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결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코냐 배냐 호흡의 명상을 위해서 호흡 명상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 집중하느냐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치중하는 것은 집중력 향상을 위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호흡 명상이 추구하는 바는 어떤 자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목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 논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도 있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호흡 명상을 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어디에서는 코끝을 보라고 하고 어디서는 배를 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단전을 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세게 해야 된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행처에 가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호흡이 경험되는 자리가 배가 아니라 코였어요. 코끝 중심에서 호흡이 자세하게 경험이 되는데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그 코끝에서 호흡이 경험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를 지도해 주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끝으로 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배를 보십시오. 무슨 얘기죠? 여기서는 배를 보는 곳이니 코끝을 보고 싶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 이런 뉘앙스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수행처에 갔더니 그 수행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배를 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를 보는데 배로 자꾸 주의가 가는 거예요. 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또 그 수행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보는 수행처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배를 보는 것이 편하시면 배를 보는 곳으로 가시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과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 그곳을 보는 곳은 따로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수행을 해라. 입출식념, 호흡 명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통적으로 코를 봐라, 배를 봐라, 단전을 봐라 등등으로 이야기하는 호흡 명상은 어디서부터 그 자리에 대한 지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붓다의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붓다의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자리를 호흡 명상의 자리로 선정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두 번째 질문은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신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지침, 방법론, 그리고 그 방법론이 구체화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절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요. 코끝을 보시오, 배를 보시오, 어디 단전을 보시오, 1분에 몇 회의 들숨을 하시오, 1분에 몇 회의 날숨을 하시오 등등. 그것에 대해서 맞추면 되니까요. 하지만 시작 장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해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두려고 해도 쉽게 두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호흡 명상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맥락에 있어서의 방법론, 이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수행처에서나 특히 불교 수행처 안에서는 이것이 붓다의 수행법이다, 이것이 붓다의 수행법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문헌을 검색해 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논문을 읽으신다면 과연 붓다가 어떤 자리를 대상으로 해서
호흡을 관할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질문 또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초기 불교나 남방 불교에 수식관이 있거나 그 단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초기 불교나 남방 불교에 수식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수식관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명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숫자를 헤아리는 방법이 되겠죠. 들숨 날숨 하나 이러한 형태로 쉬기도 하고 들숨할 때 혹은 날숨할 때 숫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숫자를 붙이는 이유는 망상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호흡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숫자를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붓다의 시대에 숫자를 붙이는 수식관이 있었느냐? 제가 검색한 바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식관은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수식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청정도론의 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기원후 5세기 무렵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비유들이 등장하냐면은 글쎄요, 그 농부라고 할까요? 농부가 곡식을 그 되에 담고서 하나 혹은 자루에 부으면서 하나라고 세듯이 호흡을 5에서 10가지의 사이로 세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천천히 세는 겁니다. 하나, 둘 해서 5에서 10까지 세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목동에 대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목동이 소나 가축을 헤아릴 때 좁은 문에 목동이 헤아려야 좁은 문에서 나오는 가축들을 헤아릴 때 아주 빠른 속도로 헤아려야 되는데 잊을 수가 있으니까 작은 돌멩이들을 이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동일하게 5에서 10까지 들숨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숨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또 들숨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의 형태로 숫자를 헤아리는 방식, 이것이 청정도론에 등장합니다. 숫자를 헤아리다라고 할 때는 카운트라고 하는 가나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가나카 그러면 회계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빨리어로 가나나라고 하는 용어가 초기 경전상에서는 숫자를 헤아리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청정도론의 시대에 가서 숫자를 헤아리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것에 대해서는 후대, 즉 경전이 설립한 이후 약 1000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숫자 헤아리는 방식이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저희가 또 그 청정도론 문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숫자를 헤아리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을 하면서 숫자를 헤아린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숫자를 헤아리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어텐션, 즉 마나시카라, 마음 챙김이 되기 이전에 주의를 호흡으로 보낼 때 그때 숫자 붙이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붙이지 않고도 호흡에 대해서 자세히 머무를 수 있는 마음 챙김이 마인드풀니스가 사티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헤아리는 것을 멈춰도 좋다라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질문이 또 있는데요. 교수님의 개인적 성향에 적합한 호흡 명상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선호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에 대해서 주의를 두는, 주시하는, 사티하는 방법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주의를 두려고 하면 바로 힘이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또 그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가슴이 답답하게 멍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숨차기도 하고. 그래서 호흡 명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한다?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호흡 명상 한다는 것이요. 게다가 또 그러면 한번 내뱉어 볼까? 라고 하면 호흡 명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왜냐하면 섬세하고 미세하니까요. 그러니까 또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빨리 경전 중에서 니까야, 상류다 니까의 첫 번째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폭류경이라는 경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폭류경은 폭류가 흐를 때에 물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너무 빨리 건너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건너도 안 되고 너무 빨리 걸어서 건너려다가 자칫 폭류에 휘말릴 수 있고 너무 또 천천히 걸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의 균형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호흡 명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자연스러운 호흡을 본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스스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잠시 기다려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호흡을 일으켜서 집중하려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얘기죠. 호흡이 저절로 일어날 때까지. 처음에 종이 울리고 호흡 명상이 시작될 때 우리는 들숨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계신 상태에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다만 몇 초라도 10초, 20초라도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기다린 다음에 호흡이 일어나면 거기에 주의를 두는 방식, 이 방식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호흡 명상에 대해서는 약간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호흡 명상은 이완을 목적으로 할 때도 사용될 수 있고 집중을 목적으로 할 때도 사용될 수 있으며 그리고 지혜를 목적으로 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완을 목표로 할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흥분되어 있거나 불안한 상태의 사람에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놔두고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분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호흡이라기보다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흡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조금 더 길게 뺀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목적이 무엇이니까? 이완이니까요. 집중을 위해서도 우리는 호흡 명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중의 단계에서 역시 호흡에 대한 조절도 가능하고 때로는 풀무지를 하듯이 급박하게 호흡을 세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외부로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잡아주는 것이죠. 이때에는 아마도 호흡에 대한 조절 혹은 자연스러운 호흡 모두 다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위한 호흡도 있을 거예요. 지혜를 위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완에서 썼었던 호흡 방법처럼 날숨을 의도적으로 길게 뺀다거나 혹은 집중을 위해서 사용했던 호흡 명상처럼 특정 부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힘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한다거나 하면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지혜로서의 호흡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를 위한 호흡에 있어서는 최대한 호흡을 자연스럽게 놔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질문이 하나 더 있었네요. 호흡 명상에 지닌 본래 의미를 왜곡한다. 무엇을 왜곡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본 논문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호흡 명상의 내용을 혹시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형태로 제가 본 논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호흡 명상을 왜 할까요? 오늘날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불교 수행 방법 중에 호흡 명상, 때로는 에너지, 기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집중을 통한 이미지, 사인, 소위 니미따라고 하죠. 오바사 니미따라고 해서 빛의 형태를 얻어서 그 빛의 형태를 가지고 몰입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 과연 그것들이 호흡 명상의 목표일까요? 붓다의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바사 니미따라고 하는 빛의 형태의 니미따는 사실 호흡 명상의 목표로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또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늘 변화하고 있고 또 휴대가 용이하고 뭐 이런 등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호흡 명상을 부처님께서 대상으로 방법으로 소개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길면 길대로 알고 짧으면 짧대로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한 집중과 그리고 길이 등등의 사띠하는 것, 마인드풀니스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길이도 중요하지 않고 부위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헌적으로 봤을 때요. 그 문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길면 길다고 분명히 알고 짧으면 짧다고 분명히 알고 즉 분명히 아느냐 모르느냐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좋은 것이고 호흡이 거칠어지면 나쁜 것이 아니라 고요하든 거칠든 길든 짧든 명상자가 수행자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호흡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느껴지는 감각이 통증이든 기쁨이든 희열이든 어떤 특별한 현상이든지 간에 어떤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명상자가 분명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호흡에 대해서 특정 부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 특정 부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기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본래 이 수행 방법이 제시되었던 것과는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은 호흡 명상의 실천 방법에 대한 재고입니다. 부제, 초기 불교와 상자 불교의 입출식념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논문에 담겨 있으니 본 논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